네, 눈 하나쯤 내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유라가 다시 볼 수 있다잖아. 남편은 아내에게 다른 여자를 위해 자신의 눈을 희생하라고 강요했다. 실명한 척하는 내연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한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빼앗아 찢듯 내려놓으며 아내의 편에 섰다. 그러나 그 남자가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예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네, 눈 하나쯤 내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유라가 다시 볼 수 있다잖아. 권태석의 목소리는 명진 의료원 특실 상담실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갈랐다. 서예리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럼자 이곰이 남편은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나유라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태석은 단순한 정밀 검사라고 말했다. 예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라의 치료 가능성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적힌 동의서를 읽는 순간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았다. 예린이 종이를 밀어내며 낮게 물었다. 당신 지금 내가 뭘 하길 원하는 건지 알고 말하는 거야. 태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전문가들 있는 병원까지 온 거잖아. 나는 동의한 적 없어. 그러니까 지금 동의하면 돼. 예린의 입술이 떨렸다. 내 몸이야. 그러자 태석이 피곤하다는 듯 웃었다. 우리 결혼한 지 7년이야. 아직도 내 것 내 것을 따져. 그 순간 유라가 작게 숨을 삼키더니 두 손으로 선글라스를 만졌다. 태석 오빠 그만해. 언니가 싫다면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말은 희생적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오히려 태석을 자극했다. 그는 예린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봐, 유라는 저렇게 말하잖아. 네가 조금만 양보하면 끝날 일을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예린은 손끝부터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태석이 왜 갑자기 유라의 병원 일정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이해했다. 유라는 1년 전 교통사고 이후 시력을 잃었다고 했다. 태석이 마련한 모임에서 사고가 났고 그날 그가 유라를 혼자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그는 끔찍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린은 처음에는 남편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울리는 유라의 전화를 참았고 태석이 그녀를 병원에 데려갈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심지어 결혼기념일 저녁 태석이 유라의 발작 소식을 듣고 식당을 떠났을 때도 자신을 달랬다. 아픈 사람을 질투하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그런데 지금 태석은 그 모든 인내를 사랑이 아니라 복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린이 천천히 서류를 들어 올렸다. 당신이 나한테 검사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였어. 내가 여기까지 따라오게 하려고. 태석은 잠시 눈을 피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되찾았다. 처음부터 말했으면 네가 오기나 했겠어.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내 몸을 건 문제에서 나를 속이고 데려온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태석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내가 너 죽으라고 했어. 의사들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거잖아. 유라는 그제야 가느다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언니, 나 때문에 두 사람 싸우지 마. 정말 미안해.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예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할 만큼 정신이 맑아졌다. 자신이 항의할 때마다 유라는 늘 사라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태석은 언제나 예린에게 침묵을 요구했다. 상담실 문이 열렸을 때 태석은 여전히 예린을 설득하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간호사와 함께 들어왔고 방안을 한번 훑어본 뒤 테이블 위 서류에 시선을 멈췄다. 차민재, 명진 의료원 안과에서 가장 까다로운 환자들이 그를 찾는다는 이름이었다. 30 중반의 젊은 의사였지만 회진 때마다 교수들조차 그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민재는
인사도 길게 하지 않은 채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 동의서는 누가 설명했습니까? 태석이 기다렸다는 듯 몸을 일으켰다. 제가 남편입니다. 제 아내는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예린에게 향했다. 직접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예린이 입을 열기도 전에 태석이 대답했다. 제가 다 말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환자분께 묻고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태석의 표정이 굳었다. 예린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답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요, 검사라고만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서류를 보고 알았어요. 민재는 동의서를 그대로 덮었다. 그렇다면 오늘 예정된 모든 절차는 중단합니다. 태석이 헛웃음을 쳤다. 잠깐만요. 무슨 권한으로요? 의사로서요. 보호자가 동의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입니다. 민재가 태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부부라고 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대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예린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꽉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폈다. 태석은 자존심이 긁힌 사람처럼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났다. 차 선생,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민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답했다. 환자 보호자 권태석 씨로 알고 있습니다. 세진유통전략본부장입니다. 명진재단이랑 우리 집안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보세요. 예린은 속으로 눈을 감았다. 태석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원하는 것이 막히면 이름과 회사와 아버지를 꺼냈다. 그러나 민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 관계가 서예린 씨의 의사를 대신해주진 않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구는지 몰라서 그래요. 유라는 사고 때문에 1년째 아무것도 못 보고 있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유라는 선글라스를 낀 채 얌전히 앉아 있었다. 민재가 물었다. 나유라 씨, 현재 완전 실명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빛도 거의 못 느껴요. 정확한 상태를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유라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너무 짧아서 태석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민재는 보았다. 지난주 검사했어요. 유라가 애써 웃었다. 담당 선생님도 이미 다 확인하셨고요. 민재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담당하게 됐으니 다시 봅니다. 유라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굳이 다시 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민재에게 태블릿을 건네다가 실수로 금속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작고 날카로운 소리가 유라의 오른쪽 앞에서 났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은 소리가 난 쪽이 아니라 펜이 굴러 멈춘 테이블 아래를 정확히 향했다. 민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예린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태석이 자신의 팔목을 잡는 순간 모든 생각이 끊겼다. 나가서 얘기해. 태석이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예린이 손을 빼려 하자 힘이 더 세졌다. 그때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어졌다. 손 놓으시죠. 태석이 돌아봤다. 우리 부부 일입니다. 여긴 진료실입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민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압박감이 컸다. 서예린 씨가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예린은 태석의 손에서 자신의 팔을 힘껏 빼냈다. 붉은 자국이 남았다. 태석의 눈에 당황이 스쳤다. 예전 같았으면 예린은 그 자국을 감추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집에 안 갈 거야. 뭐 당신이랑 오늘은 안 가. 태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서예린, 지금 누구 믿고 이러는데. 예린은 그 질문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제야 알았다. 그는 그녀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친정과 멀어진 것도, 일을 그만둔 것도,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도 결국 태석이 만든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예린은
눈을 들었다. 누굴 믿는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오늘 처음으로 나를 믿어보려고. 유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화장은 거의 번지지 않았다. 언니, 나 정말 그런 뜻 아니었어. 오빠가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언니가 싫으면 내가 포기할게. 태석이 곧바로 유라에게 다가갔다. 네가 왜 포기해?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장면을 보며 예린의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남편은 자신의 팔에 남은 붉은 자국은 보지 못하면서 유라의 눈물 한 방울에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관찰했다. 그러다 유라가 테이블 끝에 놓인 물잔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망설임 없이 잔의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 유라는 뒤늦게 손을 더듬는 척 움직였지만 이미 늦었다. 민재가 낮게 물었다. 나유라 씨, 유라의 손이 멈췄다. 내 빚도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일상생활은 혼자 하십니까? 태석이 대신 대답했다. 익숙한 공간에선 어느 정도 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죠? 민재는 유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직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태석은 그 표정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지만 예린은 처음으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유라는 검사가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검사 결과가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다. 10여 분 뒤 태석은 유라를 데리고 상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예린에게 싸늘한 눈빛을 던졌다. 오늘 집에 들어와. 더 큰일 만들지 말고.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민재는 간호사를 먼저 내보낸 뒤 물 한 잔을 건넸다. 예린이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감사합니다. 못낸 그탕금기 002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까 일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민재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특별히 보호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 재단이랑 관계가 있어요. 괜히 선생님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요.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같은 말을 들었던 사람처럼. 서예린 씨는 늘 다른 사람이 곤란해질까봐 본인이 감당합니까? 저를 아세요. 민재는 한 박자 늦게 답했다. 오늘 처음 진료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예린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민재는 그녀 앞으로 새로운 문서 한 장을 밀었다. 이건 어떤 절차에도 동의한다는 서류가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일과 본인이 사전에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확인서입니다.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서명은 그 다음입니다. 예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종이만 바라봤다. 누군가 자신에게 서명하기 전에 읽으라고 말한 것이 왜 이렇게 낯선지 깨닫는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졌다. 예린이 확인서를 읽는 동안 민재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조용히 닫았다. 조금 전 간호사가 차트를 가져오기 위해 서랍을 열었을 때 안쪽에 오래된 엽서 한 장이 드러나 있었다. 바닷가에 작은 등대를 그린 수채화였다. 오른쪽 아래에는 희미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다. 서예린. 8회 전 명진의료원 재활센터에서 환자들을 위한 작은 미술봉사 프로그램이 열렸던 날, 의사 생활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민재에게 한 여자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그림을 건넸다. 그녀는 당시 민재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도 자신의 성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웃으며 했던 말만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빛이 없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빛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일 때가 있는 거래요. 그날의 여자가 지금 그의 앞에서 자기 눈을 다른 여자에게 내놓으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민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환자 보호 관련 목록에 올라온 것을 본 순간부터 자신이 지나치게 냉정하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감정으로 그녀를 구하면 안 된다. 사실로 구해야 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녀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해야 했다. 예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민재의 컴퓨터 화면에 유라의 과거 검사 기록이 떠올랐다. 민재의 시선이 멈췄다. 푸, 이토. 최근 기록에는 거의 완전한 시력 상실로 적혀 있었지만 사고 직후 기록에는 그 정도의 손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일부 검사 날짜와 담당자 기록이 서로 맞지 않았다. 민재는 화면을 확대했다. 한쪽 문서에는 사고 사흘 뒤 특정 반응이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었고 다른 문서에는 같은 날 이미 반응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되어 있었다. 단순한 기록 실수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금 전 상담실에서 본 유라의 움직임까지 겹치자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다. 민재가 예린을 불렀다. 서예린 씨. 문 앞에서 예린이 돌아봤다. 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말을 던져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했다. 오늘 이후 남편분이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서류를 가져오더라도 바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예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민재는 눈을 가늘게 좁혔다.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유라 씨한테요. 민재는 대답 대신 말했다.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제 말도 포함해서요. 직접 확인하십시오. 예린이 그를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혼자가 된 민재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사고 직후 기록, 최근 기록 담당자의 이름, 수정된 시간. 마지막으로 나유라의 시야 검사 자료를 열었다. 몇 초 뒤 그의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당신, 민재가 낮게 중얼거렸다. 정말 안 보이는 게 맞습니까? 그날 저녁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유라는 태석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혼자 기둥 옆에 서 있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주변을 살피던 그녀는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을 보자 급히 흰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사람이 민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민재도 멈췄다. 10여 미터 거리였다. 유라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다. 민재는 일부러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 소리는 유라의 왼쪽에서 났지만 열쇠는 경사진 바닥을 따라 조용히 오른쪽으로 미끄러졌다. 유라의 시선이 선글라스 뒤에서 움직였다. 정확히 열쇠를 따라갔다. 민재의 턱선이 굳었다. 바로 그때 태석의 차가 다가왔고 유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 쪽으로 손을 더듬었다. 민재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병원 내부 감사 담당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나유라 환자의 과거 검사 기록 전체와 수정 이력을 보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다. 어떤 기록도 삭제하지 말 것. 검은 세단이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민재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오늘 누군가는 한 여자의 빛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병원을 나온 뒤 사흘 동안 서예린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호텔을 잡을까 생각했지만 카드 사용 내역이 태석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 한수진의 작업실 위층 작은 방을 빌렸다. 수진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먼지가 쌓인 이불을 털어주며 필요한 만큼 있어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예린을 더 울컥하게 했다. 결혼 후 태석은 그녀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정리했다. 늦은 밤 친구를 만나는 건 가정에 성의가 없는 행동이라 했고 프리랜서 일을 계속하면 남들이 자기가 아내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한다고 본다며 그만두게 했다. 예린은 그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자신은 양보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출구를 하나씩 닫아버리고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태석의 부재중 전화가 30통 넘게 쌓여 있었다. 메시지는 처음엔 회유였다. 우리 감정적으로 굴지 말자. 그 다음은 비난이었다. 네가 이렇게 철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마지막은 명령에 가까웠다. 오늘 저녁까지 들어와. 아버지도 아셨다. 예리는 화면을 내려다보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명진 의료원에서 받아온 확인서 사본을 꺼냈다. 서류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10분이나 걸렸다. 이전의 그녀라면 태석이 가리킨 곳에 바로 서명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한 글자도 넘기지 않았다. 같은 시각 나유라는 강남의 한 개인 안과 상담실에서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다. 맞은편 남자는 명진의료원 소속이 아니었다. 그는 불안한 얼굴로 문을 잠근 뒤 낮게 말했다. 차민재 선생이 다시 검사하겠다는 건 위험합니다. 기록 수정 내역까지 들어가면 문제가 커져요. 유라는 눈앞에 놓인 진료 차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어야죠. 남자는 얼굴을 굳혔다. 완전 실명 진단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 기록 정리만, 돈 받을 땐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유라는 탁자 위 봉투를 밀었다. 이번만 지나가면 끝이에요. 태석 오빠가 예린 언니랑 완전히 갈라서면 굳이 병원 기록을 붙들고 있을 이유도 없어져요. 남자가 봉투를 보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그 여자 눈까지 정말 손대려고 했던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피식 웃었다. 제가 칼 들고 강제로 하겠다고 했어요. 결정은 태석 오빠가 했어요. 난 그냥 치료받고 싶다고 했을 뿐이죠. 당신은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유라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사고 전처럼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다시 썼다. 사고 당시 생긴 일시적 시야 이상은 오래전에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태석이 보여준 죄책감과 헌신은 그녀에게 기회가 되었다. 자신 때문에 한밤중에도 달려오고 비싼 치료를 알아보고 예린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남자를 보며 유라는 깨달았다. 약한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었다. 불쌍하면 버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역할을 놓칠 생각이 없었다. 차민재만 치우면 돼요. 유라가 말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예린 언니 편에 설 수 없게 만들든가. 그날 오후 명진의료원에서는 차민재가 나유라의 과거 기록을 한 장씩 비교하고 있었다. 수정된 시간은 모두 사고 후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고 같은 날 작성된 검사 결과끼리도 표현이 어긋났다. 더 이상 단순한 전산 오류라고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도 몰아붙이지 않았다. 내부 감사팀에는 자료 보존만 요청했고 직접 접근 권한이 없는 기록에는 손대지 않았다. 그때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서예린 환자분이 원무 쪽에 와 계시는데요. 본인 명의 기록 전체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재의 손이 멈췄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절차대로 안내해 주세요. 제 이름은 굳이 언급하지 말고요. 간호사가 의아한 듯 물었다. 직접 설명 안 해주시고요. 민재는 화면에 떠 있는 예린의 이름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찾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1시간 뒤 그는 결국 기록 열람실 앞 복도에 서 있었다. 유리문 너머에서 예린이 직원에게 같은 질문을 3번씩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대신 처리해 주길 기다렸을 여자였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이름 아래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직접 보고 있었다. 민재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다. 그 순간 예린이 문을 열고 나와 그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차 선생님, 민재가 멈췄다. 예린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다가왔다. 저 때문에 오신 건가요?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거짓말 못하시네요. 민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예린은 웃지 않았다.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할게요.
저한테 대신 알아봐 주겠다고 하지 않아서요. 그 말이 민재에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예린이 확인한 기록 중 가장 이상한 것은 2달 전 작성된 상담 동의서였다. 그녀의 이름과 서명이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내용을 전혀 본 기억이 없었다. 더구나 서명 모양이 자신과 닮았으면서도 미묘하게 달랐다. 예린은 왼손으로 펜을 잡을 때 특정 획이 항상 위로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문서 속 서명은 그 부분이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그녀가 복도 창가에서 종이를 기울여 보다가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뒤따라 나오던 민재가 멈췄다. 확실합니까? 네. 제 서명은 끝부분이 이렇게 안 내려가요. 민재는 서류를 받지 않고 눈으로만 확인했다. 원본의 작성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린이 그를 바라봤다. 태석 씨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하네요. 그래야 합니다. 예린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민재는 무심코 말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예린의 손이 멈췄다. 민재는 이어 말했다. 기록에 문제가 있다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 옆에 붙어 있어야 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건가요?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다. 예린은 그 침묵에서 자신이 병원 상담실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압박감을 아주 조금 느꼈다. 태석과는 종류가 달랐지만 민재 역시 자신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방향을 정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걱정해 주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제 일을 직접 해보고 싶어요. 민재는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예린의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그날 밤 태석은 예린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수진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 모른다고 답하자 그는 1시간 뒤 작업실 앞에 나타났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태석은 건물 입구에서 예린을 기다렸다. 예린이 장을 보고 돌아오다 그를 발견했을 때 발걸음이 멈췄다. 태석은 다가오며 말했다. 휴대전화는 왜 안 받아 할 말 없으니까. 가족들이 다 너 찾고 있어. 나 걱정해서 네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예린은 그 말에 실소했다. 결국 그는 자신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태석이 팔을 뻗어 장바구니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들어가서 짐 챙겨. 집에 가자. 예린은 움직이지 않았다. 유라 씨, 검사 다시 받기로 했어. 태석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얘긴 왜 해? 내가 알아야 하니까.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내 몸을 치료 재료처럼 올려놓은 순간부터 내 일이야. 태석은 턱을 굳혔다. 차민재가 뭐라고 했지? 예린이 눈을 좁혔다.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나와? 그 의사 만나고 나서부터 네가 이상해졌잖아. 예린은 어이가 없었다. 내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당신이 한 일이 이상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태석은 목소리를 낮췄다. 서예린, 그 남자 조심해. 왜 내 일에 그렇게까지 끼어드는지 생각해봤어. 적어도 그 사람은 내가 싫다고 했을 때 멈췄어. 그 한마디가 태석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예린은 장바구니를 그의 손에서 되찾았다. 당신은 안 그랬고, 아이마, 감이마, 태석이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일부러 한동안 말하지 않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다. 오빠, 나 때문에 또 싸웠지? 태석이 지친 목소리로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자 유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근데 차 선생님이 언니한테 원래부터 관심 있었던 거 아니야? 태석이 침묵했다. 유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병원에서 봤잖아. 다른 환자 보호자한테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언니도 그 사람 말은 잘 듣고.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괜한 말했다. 오빠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말은 멈춘 척했지만 독은 이미 들어갔다. 태석은 운전대 위손가락을 두드렸다. 병원에서 민재가 자신을 무시했던 표정 예린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항하던 순간이 겹쳤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아주 약하게 말했다. 오빠, 난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혹시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라면 오빠만 더 상처받잖아. 통화가 끝난 후 태석은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보다 예린이 다른 남자를 믿기 시작했다는 상상이 훨씬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예린이 자기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돌아왔다. 화가 나도 저녁은 준비했고 상처받아도 그의 부모 앞에서는 웃었다. 그런 예린이 자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한 순간 태석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소유욕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예린은 수진의 작업실 한쪽 책상에 자신의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건강검진, 동의서, 병원 방문 기록, 보험 관련 서류. 태석이 과거 회사 복지 등록 때문에 필요하다며 서명시켰던 종이까지 날짜 순으로 정리했다. 그러던 중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명진의료원에 처음 등록된 상담 기록의 날짜가 자신이 부산에 내려가 있던 기간과 겹쳤다. 예린은 그날을 정확히 기억했다. 어머니 제사 때문에 이틀 동안 서울을 비웠고 태석은 업무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록에는 자신이 병원에 방문해 특정 검사와 향후 기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적혀 있었다. 예린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곧바로 태석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 사진첩을 열어 그날 부산에서 찍은 사진과 교통표 예매 내역을 찾았다. 처음으로 감정보다 증거를 먼저 챙겼다. 수진이 커피를 들고 다가와 물었다. 뭐 찾았어? 예린은 화면과 종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내가 없었던 날, 내가 병원에 왔다고 되어 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태석 씨가 한 거야. 예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몰라. 그녀는 차민재의 말을 떠올렸다.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는 말.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혼자 설 수 있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예린은 종이를 파일에 넣으며 말했다. 그래서 알아낼 거야. 누가 내 이름으로 뭘 했는지. 그날 오후 유라는 예정되어 있던 재검사를 취소했다. 이유는 갑작스러운 두통이었다. 다음 날에는 심리적 불안, 그 다음 날에는 가족 사정이었다. 3번 연속 검사를 미루자 민재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진료실에서 일정표를 내려다보다 간호사에게 말했다. 다음 예약은 환자 본인이 직접 변경하도록 하세요. 보호자가 대신 연락해도 확인 전에는 처리하지 말고요. 그때 문이 열리고 병원 기획실장이 들어왔다. 차 선생, 잠깐 얘기 좀 하지. 그의 말투에는 진료와 관계없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기획실장은 문을 닫으며 낮게 말했다. 세진 쪽에서 불만이 들어왔어. 권태석 본부장이 자네가 자기 부부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하더군. 민재는 의자에 기대지도 않은 채 답했다. 환자가 비자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원칙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재단 이사회도 알고 있어. 민재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조금만 부드럽게 처리하라는 거지. 괜히 지방까지 나서게 만들지 말고. 그 순간 기획실장은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민재가 아주 조용히 물었기 때문이다. 어느 집안 말입니까? 기획실장은 시선을 피했다. 병원 안에서 차민재의 정확한 배경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밝힌 적도 없었다. 그러나 몇몇 임원들은 알고 있었다. 명진의료원 재단 이사장, 차준호의 장남, 해외 체류를 마치고 돌아온 유력한 후계자. 기획실장은 헛기침을 했다. 그냥 세진하고 관계를 말하는 거야. 민재는 서류를 덮었다. 환자 안전보다 중요한 관계가 있으면 문서로 보내십시오. 제 이름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예린에게 처음 보는 번호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사진 속에는 명진의료원 지하주차장에서 나란히 서 있는 자신과 민재가 찍혀 있었다. 각도는 교묘했다. 민재가 예린에게 가까이 기대어 무언가 속삭이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서류를 돌려주던 순간이었다. 이어
메시지가 왔다. 태석 오빠가 이걸 보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이름은 없었지만 예린은 누군지 알았다. 잠시 후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가 차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거라면 솔직히 말해주세요. 괜히 아픈 사람 핑계로 두 사람 사이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예린은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뛰고 혹시 태석이 오해할까 두려워 즉시 전화를 걸어 해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했다. 촬영 위치는 주차장 서쪽 기둥 뒤였다. 그날 그곳에는 유라가 있었다. 예린의 눈빛이 천천히 차가워졌다. 유라는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정확한 순간, 정확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대신 찍었을 수도 있었다. 아직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의심할 이유는 충분했다. 예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사진과 메시지를 그대로 저장하고 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민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 그가 대신 해결하게 둘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수진의 오래된 노트북을 열어 지난 1년간 유라와 태석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날짜 순으로 적기 시작했다. 결혼기념일 병원 방문, 새벽, 전화사고 이후 처음 만났던 날, 기억을 하나씩 배열하자 그동안 감정에 가려져 있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라는 언제나 예린이 떠나려는 순간 아팠고 태석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더 약해졌다. 예린은 키보드 위 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나유라,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못 보는 게 맞아. 같은 시간 명진의료원 진료실에서 민재는 오래된 엽서를 다시 꺼내고 있었다. 등대 그림 아래 작은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예린이 오늘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제가 제 일을 직접 해보고 싶어요. 민재는 그 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태석이 병원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유라는 검사를 3번 연속 피했다. 누군가 기록을 건드렸다는 정황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민재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예린에게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싶었다. 병원 법무팀을 붙이고 경호를 붙이고 태석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그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병원 상담실에서 태석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부부인데 내 것 내 것을 따져. 방식은 달라도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가장 좋은 선택을 대신 정한다면 자신 역시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민재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내부 감사팀에 단 하나의 추가 요청만 보냈다. 서예린 명의로 작성된 모든 의료 관련 문서의 생성 시각과 열람 이력을 보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지시가 아니라 훗날 그녀가 직접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기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한 줄의 회신이 도착했다. 특이사항 확인, 사고 당일 최초 기록과 현재 등록 기록의 작성 계정이 다릅니다.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유라의 거짓말은 이제 의심이 아니었다. 누군가 병원의 기록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서예린이 명진의료원 기록 열람실을 다시 찾은 날, 권태석은 이미 그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세진유통본사 회의실에서 그는 법무팀장에게 예린의 최근 병원 출입 기록과 자신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팀장이 난처한 얼굴로 개인적인 부부 문제라면 회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태석은 냉정하게 잘라냈다. 회사 문제가 될 수 있어. 내 아내가 외부 사람과 접촉해서 우리 집안 이야기를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나유라가 보내준 사진이 떠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서 예린과 차민재가 가까이 서 있던 사진. 사진 한 장만으로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석은 지금 진실보다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감각을 원하고 있었다. 그래야
병원에서 예린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먼저 마음이 떠난 거야.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여고,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본부장님 병원 쪽에서 환자 동의 절차 관련 이슈를 내부 확인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석의 손이 멈췄다. 누가 그런 말을 해 명진 쪽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서예린 씨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 중 일부가 확인 대상에 들어갔다고 태석은 책상 위 펜을 천천히 굴렸다. 그제야 오래전에 자신이 예린에게 회사 복지 서류라고 말하며 여러 장의 문서에 사인을 받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절차였고 나중에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 종이들이 자신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같은 시각 예린은 병원 원무팀에서 받은 기록 목록을 펼쳐놓고 하나씩 날짜를 대조하고 있었다. 수진도 맞은편에서 노트북을 열어 도왔다. 문제의 상담 기록은 단순히 한 장이 아니었다. 예린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날 생성된 문서가 3건이나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본인이 향후 추가 검사와 신체 조직 제공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다. 예린은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수진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그럼 누가 네 이름으로 진행한 거야? 예린은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태석과 주고받은 과거 메시지를 검색했다. 해당 날짜 전후로 태석이 보낸 내용은 평범했다. 서류 몇 장 회사에 제출해야 하니까 여기 사인해둬. 그때 예린은 의심하지 않았다. 태석이 자기가 싫어하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거라 생각했다. 갑자기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낮게 말했다. 내가 너무 믿었어. 수진이 즉시 고개를 저었다. 믿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예린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사람은 상대보다 먼저 자신을 의심했다. 왜 몰랐을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쉽게 넘겼을까? 하지만 그날의 예린은 과거의 자신을 끝없이 탓하는 대신 파일을 닫았다. 이제 확인하면 돼. 그녀는 말했다. 이번엔 아무것도 넘기지 않을 거야. 차민재는 내부 감사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있었다. 나유라의 과거 검사 기록 일부는 특정 계정에서 수정되었고 더 이상한 것은 서예린 명의의 몇몇 문서가 해당 계정과 비슷한 시간대에 생성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아직 동일 인물이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지만 흔적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 민재는 관련 자료를 출력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유출을 막기 위해 접근 권한을 최소화했고 감사팀장에게도 사실 확인 전 개인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차 선생님, 이사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 차준호와의 저녁은 가족 식사라기보다 보고에 가까웠다. 최근 세진유통에서 병원에 항의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미 재단까지 올라간 모양이었다. 결국 그날 밤 한남동 저택식당에서 준호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환자 보호 원칙이 중요한 건 안다. 그런데 왜 하필 권태석 집안과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었지? 민재는 물잔을 내려놓았다. 제가 만든 상황이 아닙니다. 세진 쪽에서는 네가 부부 일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하더군. 환자 동의가 없는 절차를 막았습니다. 준호가 미간을 좁혔다. 너 아직 병원 경영에 들어온 것도 아니야. 괜히 후계자 소문까지 엮이면 정치적으로 보인다. 그 말에 민재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제가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척 계속 있으면 됩니까?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차민재, 아버지가 걱정하는 게 환자인지 세진과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식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감정 때문에 판단 흐리지 마라.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멈췄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예린은
태석에게 먼저 연락했다.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장소는 집도 병원도 아닌 세진유통 본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라면 태석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다. 태석은 10분 늦게 나타났고 앉자마자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안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예린과 민재의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었다. 설명해. 예린은 사진을 훑어본 뒤 아무 표정 없이 다시 내려놓았다. 뭘, 언제부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태석이 이를 악물었다. 차민재하고 언제부터 만났냐고. 예린은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의료 문서보다 사진 몇 장에 더 분노하고 있었다. 나 여기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예린은 준비해온 사본을 꺼냈다. 이 문서들 당신 알아. 태석의 시선이 종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주 짧았지만 예린은 놓치지 않았다. 모르는데 내가 부산에 있던 날 작성됐어. 병원 행정 실수겠지. 그럼 왜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서명받은 서류랑 연결돼 있어? 태석의 턱이 굳었다. 쓸데없는 추측하지 마. 내 이름으로 뭘 했어? 말 조심해. 대답해. 예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태석은 더 불안해졌다. 그는 갑자기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오히려 내가 묻고 싶어. 병원 의사하고 붙어서 날 조사하는 이유가 뭐야? 둘이 처음부터 짜고 이러는 거야. 예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졌다. 당신은 끝까지 그 생각뿐이네. 그 남자가 널 왜 그렇게 챙기는데? 태석이 낮게 말했다. 사람이 이유 없이 남의 아내한테 저렇게까지 해. 예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사실 그 질문은 그녀 자신도 한 번쯤 떠올렸던 것이었다. 태석과 헤어진 뒤 예린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민재에게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진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안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후계자 문제까지 기사나면 이 사장님도 곤란해집니다. 차 원장님께서 직접 정리하시는 게. 예린의 발이 멈췄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재단 기획본부장이 나왔다. 그는 예린을 보자 표정을 관리했지만 시선에는 놀람이 있었다. 서예린 씨, 그가 민재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다. 차 이사장님 아드님이 직접 환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애쓰시는 줄 알았으면 세진도 처음부터 말조심했겠죠. 예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린은 기획본부장이 떠난 뒤 문 안에는 민재만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예린이 먼저 물었다. 이사장님 아들이에요. 민재는 변명하지 않았다. 네, 명진재단 후계자라는 말도 맞아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린은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다. 왜 말 안 했어요? 진료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보호하는 데는 필요한 정보였던 것 같은데요.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예린은 한 걸음 들어왔다. 병원에서 그날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것도, 태석 씨가 재단 이름 들먹여도 아무렇지 않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 이유 때문에 원칙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예린에게 더 큰 불신을 만들었다. 또 뭐 숨기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민재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엽서를 꺼냈다. 바닷가 등대 그림, 희미해진 종이 모서리. 예린은 그것을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다. 이거,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8해 전에 재활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예린의 손끝이 굳었다. 그녀는 그림을 받아들지 않았다. 제가 그렸어요. 영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래전 그녀는 결혼 전 잠시 병원 미술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우울한 얼굴로 창밖만 보던 젊은 의사를 만난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아 있었다. 이름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녀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림을 나눠주며 별것 아닌 말을 건넸다. 자신도 힘든 시기였기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던 때였다. 민재가 말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러나 예린이 말을 끊었다. 그래서요. 민재가 멈췄다. 그 기억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맞다는 거네요. 예린의 눈가가 붉어졌다. 배신감의 방향이 혼란스러웠다. 태석과 같은 배신은 아니었다. 민재는 그녀의 몸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막아줬다. 그런데도 예린은 자신이 또 누군가의 판단 속에서 움직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고 태석 씨보다 훨씬 많은 걸 조사하고 있었고 심지어 저도 모르는 제 문서까지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민재는 그제야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지점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선생님 기준이잖아요. 예린 씨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다. 예린은 낮게 숨을 내쉬었다. 태석 씨도 늘 그랬어요. 제가 알면 복잡해진다. 제가 괜히 걱정할 필요 없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 말은 다 저를 위한 거였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저를 그 사람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같다고 말한 적 없어요. 예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 한마디가 민재의 입을 닫게 했다. 예린은 이어 말했다. 당신은 저보고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고 했죠. 그런데 정작 당신은 제가 알아야 할 걸 대신 정했어요.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책상 위 파일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범위만 설명하겠습니다. 결정은 예린 씨가 하십시오. 예린은 파일을 받지 않았다. 오늘은 싫어요. 예린 씨, 오늘은 싫어요. 예린 씨, 지금 받으면 또 당신이 준비해둔 길로 걷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그녀는 등을 돌렸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뒤 말했다. 저를 구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지 마세요. 제가 무너지더라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민재는 끝내 붙잡지 못했다. 그날 밤 유라는 태석의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조용히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선글라스는 벗어놓은 상태였다. 태석이 들어오자 그녀는 곧바로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가리는 얇은 천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태석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 그는 코트를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예린이 차민재 만나러 갔어. 유라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실해 병원에 들어가는 걸 사람이 봤어. 유라는 태석의 분노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오빠, 혹시 언니가 우리 일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차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면 어떡해? 태석이 고개를 들었다. 유라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나 때문에 오빠가 정만 가지는 거 싫어. 그냥 내 치료 포기할게. 태석이 거칠게 손을 뺐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포기해? 차 선생님이 계속 막잖아. 그 의사부터 치우면 돼. 유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태석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법무팀장이었다. 통화를 받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병원 측이 문제 문서 일부에 대해 작성 경위 확인을 요청했고 필요하면 관련자들에게 공식 소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태석이 전화를 끊자 유라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유라보다 자기 자신이 더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느꼈다. 다음날 오전 예린은 민재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명진 의료원 감사팀에 직접 면담을 신청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기록에 대해 본인 입장에서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했다. 직원은 절차에 따라 예약을 잡아주었고 예린은 부산 체류를 증명하는 승차권 내역 사진, 촬영 시간, 당시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불렀다. 서예린 씨, 민재였다. 예린은 멈췄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민재도 일정 거리를 두고 섰다.
감사팀 예약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린이 약간 날카롭게 물었다. 그것도 보고받으세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환자 관련 조사, 책임자에게 공유된 일정 중 이름을 봤습니다.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민재가 말했다.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가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린 씨가 언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까지 제가 정하려 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예린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태석과 다른 점을 보았다. 태석은 늘 자신이 옳다는 이유를 찾았다. 민재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 예린은 조용히 말했다. 저 아직 선생님 믿지 못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민재의 입술이 굳었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예린 씨가 요청하기 전까지는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 거리는 민재가 억지로 좁히려 하지 않는 거리였다. 예린이 떠난 뒤 민재는 감사팀으로부터 새로운 연락을 받았다. 최초 검사 기록을 작성했던 당시 직원 중 한 명이 이미 퇴사했고 그 계정으로 이후 몇 차례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던 흔적이 확인됐다는 보고였다. 더 중요한 것은 나유라의 최근 시력 관련 자료 중 일부가 원본과 다르게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재는 화면을 내려다보다 한 문장을 발견했다. 특정 시야 반응 검사에서 정상에 가까운 수치가 기록되었다가 몇 시간 뒤 삭제된 흔적. 이제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누군가 유라가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지우고 있었다. 민재는 즉시 유라를 불러 재검사를 진행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린의 말이 떠올랐다.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예린의 삶이 있었지만 모든 진실을 그녀 대신 끌어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었다. 민재는 직접 유라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팀의 절차대로 보존과 확인을 요청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에 예린에게서 처음으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라 씨가 실제로 못 본다고 확신하세요? 민재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아니요. 현재 자료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잠시 뒤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할 방법을 찾을게요. 민재는 화면을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예린은 이제 도망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서예린이 나유라에게 먼저 연락한 것은 그날 오후 3시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우리 둘이 끝내야 할 얘기가 있어요. 태석 씨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유라는 10분 뒤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약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혹시 나 때문에 또... 예린은 감정을 씻지 않고 말을 끊었다. 이혼하려고 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예린은 그 침묵 속에서 유라가 울음을 참는 게 아니라 웃음을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도 내 이름으로 된 서류도 다 정리하고 싶어요. 당신하고 단둘이 얘기한 다음 결정할게요.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차 선생님도 알아 몰라요. 그 대답을 듣자 유라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예린이 정한 장소는 명진의료원 본관이 아니라 별관의 작은 상담실이었다. 병원 감사팀과 면담할 때 사용했던 공간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입 기록이 남고 공용 구역에는 보안 카메라도 있었다. 예린은 민재에게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다만 감사팀 담당자에게 자신이 관련 당사자와 면담할 예정이며 문제 문서에 대한 원본 보존이 끝났는지만 확인했다. 담당자는 이미 자료가 별도 서버에 보존됐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예린은 유라를 불렀다. 증거를 지키는 건 전문가들에게 맡기되 진실을 마주하는 일만큼은 자신이 하고 싶었다.
유라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났다. 흰 지팡이를 짚고 검은 선글라스를 쓴 모습은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와 똑같았다. 예리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지만 말로 위치를 설명하지 않았다. 유라는 잠시 멈추더니 자연스럽게 의자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곧바로 자신이 너무 정확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은 듯 지팡이로 바닥을 두어 번 두드렸다. 예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모양이 같은 봉투 3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에는 이혼 관련 메모가, 하나에는 병원 기록, 사본이 마지막 하나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봉투 앞면에는 각각 파란색, 회색, 붉은색, 작은 표지가 붙어 있었다. 예린이 말했다. 태석 씨한테 보여주기 전에 당신한테 먼저 묻고 싶어요. 왜 그랬어요?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없는 날 내 이름으로 병원 기록이 만들어졌어요. 당신 검사 기록도 수정된 흔적이 있고 유라의 손끝이 굳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못 본다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예리는 일부러 붉은 표지가 붙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여기 파란 봉투 안에 원본 기록이 있어요. 유라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거 파란색 아니잖아.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또 섰다. 유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자 입술을 다물었다. 예리는 봉투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보이네요. 유라가 급하게 일어섰다. 아니야, 그냥 아까 네가 봉투 놓는 소리를 들었고 색깔을 소리로 들어요. 예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유라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야. 빛이랑 색 정도는 병원에서는 빛도 거의 구분 못한다고 했잖아요. 상태가 왔다 갔다 해. 그럼 재검사를 3번이나 피한 이유는?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예린은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당신한테 고백받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유라의 시선이 휴대전화 화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숨길 생각조차 못했다. 예린이 말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미안해했는지 알아요. 아픈 사람을 질투하는 내가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결혼기념일에 내 남편을 데려가도 새벽마다 전화해도 집 앞까지 찾아와도 참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착해서 참은 걸 멍청해서 모르는 줄 알았죠. 유라는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에 던졌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두 눈으로 예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보여. 그 한마디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그래서 이제 태석 오빠한테 달려가서 일러 바치게. 예린은 분노보다 허탈함을 느꼈다. 유라가 괴물이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한 욕망이 한 사람을 여기까지 몰고 왔다는 사실이 섬뜩했다. 왜 그랬어요? 예린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정말 이유를 듣고 싶었다. 유라는 웃었다. 언니 같은 사람은 몰라.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의 아내고 며느리고 보호받는 사람이었던 사람은 그녀는 의자에 다시 앉으며 손가락으로 선글라스를 굴렸다. 우리 아버지 망했을 때 어제까지 친구라던 사람들이 전화 한 통을 안 받았어. 엄마는 매일 나한테 말했지. 다시는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가진 남자든 집안이든 뭐든 잡으라고.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내가 며칠 제대로 못 보게 됐을 때 태석 오빠가 처음으로 날 선택했어. 회의도 취소하고 새벽에도 달려오고 언니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래서 계속 안 보이는 척 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더 그러려고 했어. 그런데 회복됐다고 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 유라는 자신을 변호하듯 말했다. 난 다시 버려지기 싫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 몸까지 빼앗으려고 했고.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하라고 했어. 태석 오빠가 선택한 거야. 언니보다 날 더 불쌍하게 본 것도 언니한테 희생하라고 한 것도 전부 그 사람이야. 잔인했지만 그 말만큼은 사실이었다. 예린은 그제야 깨달았다. 유라의 거짓말이 태석의 폭력을 만들지는 않았다. 다만 태석 안에 이미 있던 이기심과
오만을 꺼내 보여줬을 뿐이었다. 상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권태석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다. 예리는 놀랐지만 유라의 표정은 그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졌다. 오빠.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유라의 손에 들린 선글라스와 두 눈 사이를 오갔다. 예리는 즉시 상황을 이해했다. 유라가 자신과 만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태석에게 위치를 공유했거나 태석이 그녀를 뒤따라온 것이었다. 태석이 한 걸음 들어왔다. 다시 말해봐. 유라는 급히 선글라스를 쓰려 했지만 태석이 손에서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너 보여. 유라는 입술을 떨었다. 오빠, 내 말 좀 들어. 1년 동안 처음에는 진짜 잘 안 보였어. 사고 때문이었고 지금 보여 안 보여. 태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유라는 결국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태석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뒤집혔다. 유라의 발작 병원, 침대에서 흘리던 눈물, 예린에게 했던 비난 상담실에서 내뱉은 그 말. 네, 눈 하나쯤 내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의 얼굴에서 빗기가 빠졌다. 예린은 그런 태석을 보면서도 통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끔찍했다. 자신을 망가뜨린 사람조차 다른 누군가의 거짓말을 핑계 삼아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가 먼저 말했다. 유라 씨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당신이 나한테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태석이 예린을 돌아봤다. 나는 몰랐어. 그래, 당신은 몰랐지. 그런데 알려고도 안 했어. 태석은 유라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다. 누가 기록을 손댔어. 유라는 손을 빼며 뒤로 물러났다. 나도 몰라. 거짓말하지 마. 태석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렸다. 유라는 그 순간 공포보다 계산을 먼저 했다. 병원 기록이 이미 보존됐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다. 상담실 옆 소형 보관함에는 오전에 담당자를 통해 전달받은 자신의 과거 자료 사본과 연락 내역이 든 태블릿이 있었다. 유라는 그것이 원본 증거라고 착각했다. 갑자기 몸을 돌려 보관함을 열려고 했고 예린이 그거 건드리지 마요 라고 외치자 오히려 더 확신했다. 유라는 테이블 위 무거운 유리 장식물을 집어 보관함 쪽으로 던졌다. 예린이 놀라 뒤로 물러나는 순간 태석이 유라를 막으려 앞으로 뛰어들었다. 유리 장식물은 보관함 모서리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고 반사적으로 얼굴을 감싸던 태석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눈.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반복했다. 예린은 얼어붙었지만 곧 복도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유라는 창백해진 얼굴로 한 발씩 물러났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을 다시 집으려 했다. 예린이 그녀 앞을 막았다. 아직도 그게 먼저예요. 유라가 이를 악물었다. 비켜. 예린은 움직이지 않았다. 원본은 이미 보존됐어요. 그제야 유라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당신이 방금 깨뜨리려고 한 건 사본이에요. 몇 분 뒤 의료진이 태석을 응급구역으로 옮겼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민재는 들것 위에 태석을 본 순간 예린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수십 가지였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한 뒤에야 그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예린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소매에는 깨진 유리가루가 조금 붙어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려다 멈췄다. 예린이 먼저 말했다. 저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친 곳 있습니까? 없어요. 권태석 씨는 눈 쪽 손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와 응급처치가 우선입니다. 예린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면서도요. 민재의 눈빛이 깊어졌다. 바로 그 질문은 그 자신도 수없이 하고 있었다. 환자가 태석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예린을 몰아붙이던 남자, 그녀의 신체를 자기 권리처럼 다루던 남자,
하지만 지금 수술실 문 앞에 있는 것은 그런 과거를 가진 남자가 아니라 시력을 잃을 위험에 처한 환자였다. 민재는 낮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예린이 숨을 삼켰다. 민재는 이어 말했다. 그래도 지금 제 앞에서는 환자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예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정작 가장 증오할 수 있는 순간에 자신의 선을 지키고 있었다. 응급처치와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예린은 기다리지 않아도 됐지만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유라는 별도 공간에서 병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감사팀에는 이미 사건 당시 기록과 출입 내역이 전달되었다. 예린은 복도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승리감이 없었다. 태석이 다치길 바란 적은 없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누구도 다시 거짓말로 덮지 못하게 하는 것.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민재가 수술구역에서 나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예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됐어요? 민재는 즉답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처치는 했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커서 회복 정도는 지켜봐야 합니다. 예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제가 유라 씨를 안 불렀으면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선택이 사고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예린 씨, 민재가 예린 씨. 민재는 더 가까이 가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봤다. 남의 선택까지 자기 책임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 말은 과거의 예린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물었다. 저한테 화 안 났어요. 혼자 움직였다고. 민재는 잠시 웃지도 못한 얼굴로 답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예린 씨 결정을 빼앗을 이유는 아닙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가장 날카로운 벽 하나가 조용히 금이 갔다. 태석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눈 주위에는 보호대가 감겨 있었고 병실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불 좀 켜였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잠시 멈췄다. 불은 켜져 있습니다. 태석의 손가락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그는 눈을 뜨려 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어두워?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커튼 열어. 불 켜라고 간호사가 의료진을 부르러 나갔고 바로 그때 병실 문 밖에 있던 예린은 발을 멈췄다. 안에서 태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 여자의 어둠을 핑계 삼아 아내에게 빛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제 자신이 그 어둠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예린은 문을 열지 않았다. 불쌍해서도 미워해서도 아니었다. 더 이상 그의 고통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복도 반대편에서 민재가 걸어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섰다.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라 씨, 기록 이제 다 밝혀질까요? 민재가 말했다. 밝힐 수 있는 사실은 절차대로 확인될 겁니다. 태석 씨가 다시 보게 될까요? 민재는 거짓 위로를 하지 않았다. 아직 모릅니다. 예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재가 내민 손이 아니라 그의 옆에 열린 공간을 바라봤다. 그녀는 스스로 한 걸음 내디뎌 그 옆에 섰다. 잡혀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선택한 사람처럼. 권태석이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인 것은 의사가 회복 가능성을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뒤였다. 보호대 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그 문장이 더 두려웠다. 그는 침대 위에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찾았고 간호사가 건네주자 익숙한 번호를 더듬어 눌렀다. 나유라에게 거는 전화였다.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연결되지 않았다. 메시지를 남겼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태석은 처음에는 그녀 역시 조사를 받고 있어 연락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후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유라,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간호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석은
비서에게 연락해 유라의 집과 회사 가족까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돌아온 답은 단순했다. 유라는 이미 짐을 빼고 있었다. 명진의료원에서 거짓 진료 기록과 관련된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정리했고 태석이 제공한 차량과 카드도 그대로 두고 사라졌다. 태석은 믿지 못했다. 나를 두고 갔다고 비서가 침묵하자 그는 휴대전화를 벽에 던졌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자신이 던진 물건이 어디에 떨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은 손이 떨렸다. 자신이 예린에게 했던 말이 뒤늦게 떠올랐다. 유라는 아무것도 못 봐. 네가 조금만 희생하면 돼.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쪽은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토록 지켜주겠다고 믿었던 여자는 가장 먼저 떠났다. 서예린은 태석의 상태를 듣고도 병실에 가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와 마주 앉아 지난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정리했다. 단순한 외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의료 관련 문서, 회사 서류라고 속이고 받아낸 서명 병원에서 행사한 압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혼 자체는 현재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 문서 문제는 별도의 사실 확인과 책임 절차가 필요하고요. 다만 상대방이 현재 치료 중이라 감정적으로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예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결정을 미뤘을 것이다. 태석이 아픈데 지금 이혼하면 너무 잔인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시부모는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은 병든 남편을 버린 여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들이 벌써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끝난 결혼이었어요. 예린이 말했다. 그 사람이 눈을 다쳤다고 해서 제가 당했던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린은 준비해온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병원 기록은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 이름을 사용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이 다시는 자기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정리였다. 나유라의 거짓말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기 시작했다. 명진의료원 내부 감사에서는 사고 직후 기록과 이후 수정본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됐고 예전에 유라의 부탁을 받고 기록 정리에 관여했던 외부 관계자도 더 이상 침묵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유라가 보험과 치료비 문제 때문에 기록 표현을 조정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상에 가까운 검사 반응이 삭제된 시점과 돈이 오간 내역이 겹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유라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사고 직후 실제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있었고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문제는 회복된 뒤였다. 태석이 자신에게 쏟는 관심이 줄어들까 두려웠던 그녀는 회복 사실을 숨겼고 작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만들었다. 그러다 투자 실패로 생긴 빚까지 겹치자 태석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됐다. 예린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도 유라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알 수 있었다. 두려움이 욕망을 만나고 욕망이 거짓말로 생명을 연장하다 결국 다른 사람의 몸까지 대가로 요구하게 된 것이었다. 예린은 조사 담당자에게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과장된 처벌이 아니에요. 사실대로만 처리해 주세요. 담당자가 뜻밖이라는 듯 바라보자 그녀는 덧붙였다.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면 저는 아직도 그 사람한테 묶여 있는 거니까요. 차민재는 그 말을 병원 법무팀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는 예린이 자신보다 훨씬 빨리 어둠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자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태석의 수술 이후 그는 최대한 진료팀의 판단에만 집중했고 가족이나 재단의 영향력이 치료 방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자신을 한 발 뒤로 뺐다. 하지만 아버지 차준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에게 본격적인 병원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 이번 일로 네가 누구인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 계속 현장 의사로만 숨을 수는 없어. 한남동 저택 서재에서 준호가 말했지만 민재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과거의 그는 후계자라는 자리가 두려웠다.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서 의사가 됐는데 가족은 늘 사람보다 조직을 먼저 보라고 가르쳤다. 8해 전 재활센터 창밖을 바라보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당시 그는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병원을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여자가 등대 그림을 건넸다. 빛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일 때가 있는 거래요. 민재는 그 말을 붙잡고 다시 수술실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를 다시 만난 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면 씁쓸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선택까지 대신하려 했다. 준호가 물었다. 서예린 씨 때문이냐? 민재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숨기지 않았다. 그 사람 때문에 깨달은 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권력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쓸 자신이 없어서 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변했다. 민재는 이어 말했다. 경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환자 동의와 기록관리 체계부터 손볼 겁니다. 세진 같은 외부 관계가 병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구조도 정리하고요. 처음으로 그는 후계자의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칼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무게로 받아들였다. 태석이 예린을 만나고 싶다고 한 것은 사고 후 열흘째였다. 예린은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한 번은 직접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태석은 그녀의 발소리만으로 몸을 굳혔다. 예린아,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예린은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태석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잡지 않았다. 유라가 갔어. 그가 말했다.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알아. 내가 미쳤었나 봐. 걔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린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또 유라 씨 때문이라고 하려고 태석의 손이 멈췄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유라 씨가 거짓말한 건 유라 씨 책임이야. 그런데 당신이 나를 속이고 병원에 데려간 건 당신 책임이야.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몰아붙인 것도 당신이고.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예린은 한동안 그를 바라봤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그 한마디에 달려가 손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과 그 고통의 책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안타깝게 생각해. 그녀가 말했다. 정말이야. 당신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태석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그러나 다음 문장이 그것을 지웠다. 그래도 난 돌아오지 않아. 예린아, 나 당신 떠나는 거 차민재 때문 아니야. 예린은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이 눈을 다쳐서도 아니고 유라 씨가 거짓말해서도 아니야. 나는 내가 없는 결혼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거야. 태석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에서 예린은 결혼 초반의 남자를 잠시 떠올렸다. 회사 일이 힘들다며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던 사람. 야근 뒤 새벽 2시에 떡볶이를 사들고 와 둘이 주방 바닥에 앉아 먹던 사람.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은 아니었다. 사랑은 한때 존재했다. 다만 사랑했다고 해서 이후의 폭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태석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시 보게 되면 그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예린은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다시 봐야 하는 건 내가 아니야. 태석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예린은 그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자신이야. 왜 사랑을 소유라고 생각했는지, 왜 내가 늘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는지, 그걸 보게 되면 그때 당신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나랑은 아니지만.
원한대가 가칭하. 그녀는 준비해온 이혼 관련 서류를 보호자용 테이블 위에 놓았다. 태석은 붙잡지 않았다. 예린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뒤에서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예린은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사과는 너무 늦었다.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 그 말은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로 증명해.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예린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민재를 만났다. 한강 쪽으로 지는 햇빛이 건물 유리에 길게 번지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예린이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물었다. 왜 안 와요? 민재가 희미하게 웃었다. 예린 씨가 요청하기 전에는요. 예린도 아주 조금 웃었다. 진짜 말 잘 듣네요. 배우는 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린은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혼 진행하기로 했어요. 민재는 축하한다거나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힘들었겠습니다. 라고 했다. 예린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말할 게 있어요. 민재의 표정이 긴장했다. 예린은 그를 바라봤다. 전 아직 선생님이 무서워요. 민재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세상에서 다 치워버릴 것 같은 사람이라서. 민재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네. 너무 순순한 대답에 예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도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예린은 다시 진지해졌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갈지 정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끌고 가는 건 싫어요. 민재가 말했다. 그럼 옆에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앞에 있겠습니다. 제가 멈추면요. 같이 멈추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잠시 침묵한 뒤 민재가 답했다. 제가 따라갈지 말지는 제 선택이고 예린 씨가 받아줄지는 예린 씨 선택이겠죠. 예린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먼저 한 걸음 다가갔다. 사랑을 약속하기에는 아직 상처가 많았다. 하지만 시작을 선택하기에는 충분한 거리였다. 6달 후 성수동의 작은 갤러리에는 오래된 등대 그림을 새롭게 그린 작품이 걸렸다. 제목은 보이지 않던 빛이었다. 예린은 결혼 후 접었던 이름으로 다시 그림을 시작했고 첫 개인전을 준비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민재에게 작품 선정이나 계약 문제를 맡기지 않았다. 민재 역시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전시 전날 밤 조명이 고장났다는 메시지가 오자 예린이 시간 되면 와줄래요? 라고 물었고 그는 공구 상자를 들고 왔다가 전구 하나 제대로 교체하지 못해 수진에게 핀잔만 들었다. 그 정도의 서툼이 예린에게는 오히려 좋았다. 태석은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부 시각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예린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유라는 허위 진료 기록과 관련된 조사에 응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마주하고 있었다. 세상 누구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거나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이 만든 선택에 다음 날을 살아갈 뿐이었다. 전시 개막 직전 민재가 사람들이 없는 갤러리에 들어왔다. 그는 등대 그림 앞에서 오래 멈춰섰다. 예린이 뒤에서 다가와 물었다. 이번에도 가지고 싶어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왜요? 제 것이 아니니까요. 예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다. 민재의 시선이 손에 머물렀다. 그는 바로잡지 않고 물었다. 잡아도 됩니까? 예린이 웃었다. 그 정도는 이제 안 물어봐도 되지 않아요. 민재도 웃으며 손을 잡았다. 그러나 힘을 주지는 않았다. 갤러리 문이 열리고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린은 민재의 손을 놓고 자신의 작품 앞으로 걸어갔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속에서 정체성을 찾았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품 옆에 서 있었다. 민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8해 전 자신에게 빛을 이야기하던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등대가 되기 위해 자신을 태우지 않았다.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예린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돌아봤다. 민재는 다가가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자 예린이 먼저 손짓했다. 차민재 씨, 거기서 뭐 해요? 민재가 웃으며 그녀에게 걸어갔다. 기다렸습니다. 왜요? 당신이 부를 때까지. 예린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럼 이제 와요. 창밖으로 저녁빛이 서울의 건물 사이를 천천히 채우고 있었다. 예린은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빛이 항상 곁에 있어서가 아니었다. 어느 날 다시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내어주지 않고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 곁에 선 남자도 그 길을 대신 정하려 하지 않았다.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함께 걷고 방향이 달라지면 다시 묻는 사람. 예린은 마침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